이 구술 녹음은 박찬흥 선생님의 생애사 구술입니다. 면접자는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육위원장 권영택이며 촬영은 문화공동체 희응 대표 이하나 씨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술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박찬흥 선생 작업실이고 일시는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지금이 3시 33분입니다. 이 구술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협력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생님 그 민주화운동과 좀 관련됐던 활동 이 이제 초점인데 그 이전에 우선 선생님의 그 출생부터 살아오신 그 과정 내용을 좀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1960년 경기도 여주군에서 출생하셨는데 지금도 좀 고향 모습 이런 게 좀 기억이 남아 있으시죠? 예, 고향 그런 모습과 어린 시절의 기억 이거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정확하게 태어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아마 3살 때까지 살았을 것 같아. 기억이 그쪽에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고 이제 여주군 금사면 예평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가 화전민이셔서 화전민. 그래서 진짜 집도 없었고 그냥 땅을 남의 땅을 빌려서 땅을 개간하고 거기다 초가집을 짓고 직접 집을 다 지시고 우물도 파고 외양간도 만들고 이렇게 개척하신 거지. 아버지 말로는 그냥 솥단지 하나 들고 양평에서 여주로 오신 거죠. 거기 선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오셔서 저 어린 시절은 이제 아버지가 벽돌로 찍고 집을 짓는 걸 제가 이렇게 목격했던 장면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번에 다 짓는 게 아니고 짓고 또 외양간 짓고 우물 파고 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는 이제 계속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1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1969년도까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 7, 8년을 거기서 살았다면 그때 기억들이 아주 생생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서 얘기할 때 항상 난 그 어릴 때 그 기억, 10살 이전의 기억으로 산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그때 하랑 연결시켜서 제가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2시간. 어쨌든 저는 이제 남한강 거기,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남한강이 보이고 건너편이 양평군 개군면 쪽인데 그쪽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반원으로 된 산을 정확하게 이게 반원이라서 야, 저 산을 보면서 맨날 저 산은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을까? 참 예쁘게도 생겼다. 뭐 이런 생각. 그 산을 계속 어렸을 때 계속 바라봤던 기억이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뭐 뛰어놀면서 물가에 가서 저녁이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달팽이라 그러나? 한강에 남한강까지 가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그걸로 된장국을 끓여주시는 올갱이국 같은 거를 끓여주시고 그런 겨울에는 뭐 거기서 한강에서 얼음 외발선매 같은 것도 막 타고 그것도 직접 썰매 이런 것도 다 제가 만들어 갖고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못 만들잖아. 애들이 뭐 연필 하나 못 깎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 외발 썰매를 만들어서 탔을까? 이게 썰매라는 게 이제 요만한 나무판을 구해야 되고 밑에 나무판 위에다가 칼날을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톱질을 해갖고 거기다 칼날을 박고 그게 안 흔들리게 구멍을 뚫어서 못으로 옆을 한 다음에 가랑이 사이에다가 그 지팽이를 꽂아가면서 한강을 가로질르던 이게 기억이 나. 그게 아주 저는 생생해.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이
그냥 삼삼하다 할까 아무도 없고 바람이 부는 그 겨울날 혼자서 그 예발썰매 가지고 와서 탈 때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죠. 계속 그 기억은 이제 저한테 아주 싱그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어린 시절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뭐 무지기수예요. 그거는 뭐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얘기만 한 거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까지 다니고 왔구나. 4학년 때 여기 만안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때까지 1, 2, 3학년 때 기억들을 보면은 주로 학교 가다가 팀 스프리트 작전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미군들하고 한국군의 연합 합동 훈련인데 그때 이름이 엔터프라이즈 작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터프라이즈 작전은 한강변에 그냥 낙하산 쫙 떨어뜨리고 도하 작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다 보면 이제 그 적군 쪽을 맡은 이제 미군들이 따발총을 저 양평 쪽을 향해서 막 쏩니다. 그럼 저쪽에서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죠. 도하 훈련을 하면서 막 연막탄 뿌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학교 가다 보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발총 쏘는 데서 쭉 쉬고 앉아서 그걸 보다가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끝나고 오는 거지. 그 정도로 아예 몰입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따발총에서 나오는 탄피가 한국군들은 그거 다 회수해 가잖아요. 미군 애들은 그냥 쏘고 그냥 도망가요. 그럼 탄피가 수북 쏴요. 저게 돈인데. 쭉 치고 있다가 그 탄피 회수해가지고 오고. 그거 돈이 되죠. 네, 그 탄피, 있단 많은 탄피들이 그냥 쫙 쏘면 그냥 탄피가 쌓이잖아. 그래갖고, 야, 이거 뭐야. 그리고 주워 학교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끝났어. 그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도 낙하산 떨어지면 선생님이 아예 수업 안 하고, 야, 산에 올라가. 그래서 그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낙하산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전쟁도 아닌데 전쟁 상황을 거의 매년 해마다 봄만 되면 그걸 보고 자란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다 딱 오면 가방 딱 챙겨치고 미군 막사가 그 모래사당에 쳐져 있어요. 미군들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거기 양색시들도 이제 마을에 쫙 들어오고. 그럼 저는 뭘 하냐면 가면은 이제 어른들은 뭐 철조망 주변에서 껌을 팔든지 뭐 팔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쓰레기통 모래사당을 이 정도 크기로 파가지고 거기다 온갖 쓰레기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이빙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목만 딱 내놓고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서 손에 잡히는 것 중에서 밀봉된 것들 다다닥 찾아내.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 그러면 뭐가 잡히냐면 소금, 설탕, 커피, 이런 지금 나오는 믹스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봉투로 된 일회용 것들이 굉장히 휴지하고 휴지 이렇게 지금 나오는 휴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인데도 그게 뜯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것들이 많아요. 그거 딱 집어넣고 커피 집어넣고 가지고 그거 다 영어로 쓰여서 제가 잘 못 읽잖아요. 그러면 이걸 뜯어가지고 찍어보고 보면 쓰면은 이제 버려 그냥 일단. 다른 거는 내가 먹고 짠 거는 어머니 소금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가서 그냥 그 3, 4월 달에 얼마나 좋아. 가서 철조망 사이는 몸이 작으니까 뚫고 들어가서 다이빙 딱 들어가서 다다닥 쥐고 나오는데 하루를 딱 들어갔는데 흑인 병사 하나가 쓰레기를 버리러 딱 왔는데 내가 목만 이렇게 딱 내놓고 눈이 딱 있는 거야. 얘가 총을 들더니 딱 겨누더라고. 그래서 안에서 놀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나오래. 손짓으로 나오래. 그래서 기어 나왔더니 거기다 석유를 이렇게 휘발유를 착 뿌리더라고. 손에 불고.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태우는 날인가. 근데 그때 마침 걸려서 그다음부터 이제 못 들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이렇게 6.25 때 어쨌든 이 폭탄은 아닌데 탄피 이런 것도 막 여러 군데 쏘지 않은 실탄들도 있고 그랬어요. 잘못 알고 이렇게 미주알이라 해서 그 끝에를 못을 놓고 이렇게 망치로 때리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손 다 튀고
뭐 하여튼 약간 그리고 삐라 줬던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학교만 갔다 오면 삐라를 주스러 다녔어요. 그게 나한테 일이야. 왜냐면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반공의식이 투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딱 하늘 쳐다보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저 삐라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 그럼 그 지점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 30장씩 주어요. 학교 가면서 파출소 지소에 들려서 학교 앞에 지서가 있으니까 애들이 줄 쫙 서 있지. 그 주면 뭐 몇 장당 뭐 공책 한 권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공책 사주고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시절의 이야기들이요. 이거 책으로 난 쓰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기억은 그렇게 참 선명.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재미난 얘기들이 진짜 그걸 책으로 쓰셔도 되겠네. 예. 그런 정도의 그냥 어린 시절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화전민이니까 아버님이 이제 선산에 이렇게 계곡물을 받아서 다랭이 눈을 만들어요. 아버지가 직접 다 개간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걸 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 별명이 맨발의 박서방이었어요. 그 겨울이든 낮이든 그냥 올라가서 논 개간하고 이 산 개간에서 메밀밥 만들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나는 그냥 생생히 그걸 보고 자랐고 아버지가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꾼을 해요. 나무 이 소나무 뚝뚝 부러진 것들 이런 걸 다 주워갖고 한 짐을 만들어갖고 새벽에 그걸 지고 얼음판을 건너가고 건너편에 이발소에다가 팔고 옵니다. 겨우 내내 그걸 하시더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무를 팔고 오시는데 봄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다가 이 배에다가 봄이 되니까 이제 얼음이 풀리면서 배가 이렇게 개구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봤는데 그 배에다가 미싱 하나를 탁 싣고 오시는 거야. 그거 판 돈으로 어머니 미싱을 브라더 미싱인가 뭐 미싱 딱 그게 어머니랑 나랑 이제 같이 마중을 나가. 어머니는 이제 알고 아버지를 기다리러 한강에 나가면 탁 배에서 미싱 타고 오시는 아버지 모습 뭐 이런 거 영화 같죠? 예, 좋아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 100가지는 있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술술술 나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너 언제 몇 년도 생이냐? 나 뭐 6.25 전에 살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도시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 살면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다 생생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어쨌든 이 스톤앤워터 석수시장에서 이 보충 대리 공간 이런 걸 하게 된 계기도 거기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서 그냥 어쨌든 거기는 우리 집이 한 채만 딱 있으니까 겨울에는 아예 인 적이 없어요. 근데 봄쯤 한 2월쯤 되면 이제 땜쟁이가 들짐을 지고 착 나타나서 마당에다 쫙 보따리 피고 댐 할 수 있는 도구들 있죠. 조그만 뺀집 되는 거 쫙 놓고 가위 이런 거 놓고 납댐 하는 거 놓고 어머니는 이제 뚫어진 양은 다란 대리는 막 갖다 놓으면 그거 땜빵 해주는 일. 근데 그게 나는 너무도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하여 저는 하나 보면은 야 뭐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는 다 아버지가 갖고 다니는 게 괭이 뭐 큰 것들이잖아. 막 땅 파고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건 도구가 다 손에 요만한 것들로 쫙 해놨는데 도구도 예쁘고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정말 예뻤어. 아름다워.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안 가고 계속 쳐다보니까 너 뭐 호루라기 하나 만들어줄까? 그랬더니 양철을 축 우리 쭉 감아서 거기 돌멩이를 꼭 호루라기 만들어주고 조금 있다가 총 하나 만들어줄까? 딱 주고 나무 잘라가지고 양산대 잘라서 어디다 끼고 고무줄 감고 실제로 이렇게 당기면 거기 딱 나가는 총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거기 이렇게 손잡이에다가는 인두로 지져갖고 막 이렇게 모양도 내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는 완전 엄청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있는데 저녁 때까지 이 사람이 못 가는 거야.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 떼었는데 오전에 다 떼었는데 내가 계속 그 옆에서 너무 신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내가 너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마지막이다. 송판대기 하나 구해와라. 그래서 요만한 송판대기에 저 화장실 뒷간에 있는 그 송판 있잖아. 젖은 송판을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인두를 쭉 이렇게 지더니 그림을 쫙 그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젖어가지고 인두가 닿으면 연기가 막
난 빽 그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빽하게 연기가 같대. 근데 싹 그리더니 딱 그려가지고 나한테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보찜을 딱 챙겨서 가는 거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그 석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떠나는 거잖아. 장면이 그려지시죠? 나는 멍하니 보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딱 들어봤는데 그림에 어떤 머리 댕기머리 딴 소녀가 화로를 딱 들고 가는 옆모습을 딱 그린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너무 그림들 이거 누구지 봤더니 우리 고모가 거기 그때 놀러 왔다가 아침에 화로를 비우러 가고 여가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안 나온 거야. 이 사람은 그 우리 고모 한 번 더 보려고 나랑 놀아준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모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저녁 때까지 있었는데도 안 나오니까 에이 포기하고 그 자기가 봤던 그 장면을 나한테 그려주고 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된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 거야. 딱 그때 이제 나는 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로. 그리고 쭉 살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스톤앤워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마을을 땜질하면서 놀아주면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딱 그때의 그 기억이 그때 난 저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그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왔구나. 뭐 이렇게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살았었죠. 지금도. 네. 그 형제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래 저는 차남이에요.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형이 하나 있고 위로. 네, 우리 형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고 제 밑으로 이제 3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또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삼남 일녀. 삼남 일녀의 차남이시고. 네, 삼남 일녀인데 이제 여동생은 91년도에 죽었죠, 암으로. 그런 형님은 지금도 내력이 살아 있어요. 계시고. 예, 형님은 뭐 잘 계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예술 계통으로 내려온 게 지금 우리 박 선생님만. 그렇죠. 아니요. 이상하게 이제 내가 늦지막하게 이제 내 동생, 막내 동생이 지금 물레동에서 이포 갤러리라는 걸 해요. 그래도 기억이 이제 그 이포, 제가 살던 곳이 이포, 금사면 이포리 그쪽이니까 이제 이포에 대한 예서 때문인지 이포 갤러리라는 걸 짓고 물레동에서 이제 갤러리하고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노동운동 출신이에요. 완전히. 나는 이제 노동운동보다는 문화운동판에서 놀았다면 내 동생은 이제 금속노련에 안양에 금속노련에 가입되어 있고 그때 이제 그 선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그쪽에 양평동 물레동 쪽에 이제 그런 조그만 공장들 사장들하고 되게 친하고 그런 활동 때문에 되게 재밌게 그런 이제 하죠. 내 동생도 그 작가로서 활동을 하죠. 뭐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화전민의 부인이니까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되게 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아니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세요? 네, 아버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86세 되셨는데 건강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나는 기억할 때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마을에서 그 장하와 홍련전이라는 조그만 요만한 문고판 책이 있어요. 옛날에 뭐 딱지책이라 그래. 무슨 책이라고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그 이제 무릎에다 이렇게 나를 앉혀놓고 장하와 홍련전을 술술 읽어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책을 학교에 나온 적이 없네. 어떻게 읽으셨을까? 근데 자기는 읽어준 적이 없대.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이제 그 장하와 홍련전을 그냥 썰로 읽었을 확률이 있어. 줄줄줄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아주 재밌게 그게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0년도에 안양으로 이사 오셨는데 이사 오신 게 뭐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안양에 쭉 이제 그렇죠. 그때 안양에 와서 그냥 쭉 거의 지금까지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안양 지역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도 나는 안양 그 당시 지금 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70년도에 이사 올 때 계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도농 어쨌든 이 시골에서 도시로 막 이주할 때 아닙니까? 70년대 초에 막 그냥 여기저기서 다 도시로 이사 오는데 그런 붐에 이제 저희도 온 거죠. 근데 직접 이제 제 계기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매일 그 집에서 자면 아침마다 막 악몽을 꾸고 일어나요. 그냥 식은땀이 쩍쩍 흘리고 뭔지 모르는데 귀신 꿈을 많이 꿨어요. 똑같은 꿈을 매일 꾸는 거야. 똑같은 꿈을.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그림책으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그 꿈을 딱 깨면은 이제 완전히 막 가위 눌려서 녹초가 돼서 깨고 그러니까 얘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여기가 집터가 안 좋은가 보다. 자꾸 이사 가자고 어머니가 이제 그러셨을 테고 또 이제 애들 공부 걱정도 했을 테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도시를 좀 시골을 여기 벗어나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계속 계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는 농사 계속 지시면서 이쪽으로 와. 안양에 와서도 그래 어머니는 여기 와서 안양 북부동이라고 지금 2동 만안초등학교 뒤편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부시장 그 건너편 진흥아파트 쪽이 다 비닐하우스였었는데 그쪽에 채소 뭐 토마토 뭐 온갖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막 일하는 거 뭐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매일 거기 가서 이제 그거 일을 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제 주로 시골에서 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다 마지막에 소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따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을 다 팔고 소를 끌고 오셔갖고 안양으로. 양평 쪽에서 안양 늦게 합류를 하신 거군요. 같이 이사를 왔는데 집을 구해놨는데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지금 얘기로는 쌀 뭐 50가마치를 그 안양에 사시는 당숙한테 줬대요. 우리 집을 이걸로 마련해라. 근데 가보니까 완전히 양진말이라고 안양에 거기 왜 이렇게 닭장집 쫙 그 주인집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 위해서 닭장집을 져놓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그걸 하나를 얻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로 이사를 했는데 야 도대체 방 하나 화장실은 저기 뒷간 멀리 가 있고 합동으로 사는 그런 집. 그런데도 우연히 글로 왔는데 뭐 이 집밖에 못 구했는가 보다 비싼가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거기서 매일 연탄가스 먹고 쓰러지고 매일 동치미 국물 마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 오면 연탄가스에 아주 민감해. 이게 모든 가족이 다 가다가 화장실 가다 쓰러지는 거야. 이게 논두렁에 퍽퍽 박히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와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안초등학교 뒤편으로 이사 가서도 아버지가 거기서 소를 키우셨어요. 소를 갖고 와서. 거기에 옛날에 일본 시대 때 또 목장들이 많았던 데라서 할 수 있는 그 구조물들이 있어서 거기서 소를 주인집도 소를 키우니까 그 우마차꾼을 하신 거죠. 오셔갖고. 70년대 계속 집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돌 이런 거를 날라주고, 목재 날라주고, 맨 처음에 니아까를 하다가 소를 했던 이제 우마차를 하시면서, 안양천에서 모래 같은 것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시골에 살 때보다 더 밤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오실 때. 그렇죠. 도시 일은 더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이제 보면서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소를 키우셨어요. 안양천변에. 그래서 안양천변에 집을 이제 만안초등학교 뒤에 살다가 안양 그 철도 있죠. 철 다리. 그 근처로 이사 가서 왜냐면 소 키우기에 좋으니까 거기가. 바로 밑에 안양천에 풀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를 거기서 키우시다가 대학교 때까지 키우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뭐 만화방을 좀 하시다가 하다가 뭐 이런 80년대까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내가 79학번이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쭉 그런 우마차 활동을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맨 처음에 거기 여주에서
예. 예, 여주- 이포초등학교 3학년. 이포초등학교. 예. 이포초등학교. 그때가 몇 년도쯤 되나요? 예, 68년도, 9년도, 그렇죠. 28년도에 입학을 한 거죠. 68년도 일어나서 2학년, 3학년까지 맞추고 일로 와서 4학년에 이제. 4학년에 이제 안양 만안초등학교로 예, 왔고, 예. 그리고 안양중학교를 72년 2년에 들어갔죠. 구시고등학교는 75년 정도 들어가고 대학을 79년. 중고등학교 이쪽 그 안양으로 오셔서는 어땠습니까? 안양에 대한 기억이 이제 그 안양으로 넘어와서 생활권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거 딱 그냥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안양에 와서 내가 네, 네. 겪었던 사건 중에서 네. 첫 번째는 안양천이었어요. 안양천. 안양천에 이제 저는 남한강에서 막 미역 감던 시절을 기억만 했는데 애들이 4학년인데 여름에 네. 야 수영하러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수영 실력을 좀 뽐낼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따라갔지. 그때 안양 대교 밑으로 가더라고. 안양 대교 밑에 가니까 물이 거짓말 안 못하고 딱 이 쌍화차 색인 거야. 안양천 물이. 딱 요 정도 색이에요. 네. 커피색. 이 물이 근데 거기서 애들 수영을 하는데 그래서 야, 난 여기 못 들어가겠다는데 안 들어가면 죽인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웅덩이 그 다리 밑에 약간 물이 고여 있는데 들어가서 그 검은 물에서 애들이 멱을 감는 거야. 아, 죽었다. 어떻게 이런 데서 하나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근데 애들이 들어와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옷 벗고 들어갔더니 그때의 느낌도 아주 그냥 절망적. 이렇게 발 한번 딱 디뎠더니 그 물을 미끈덩하면서 느낌이 아주 안 좋아. 우리 모래를 밟을 때 느낌이 아주 좋잖아. 그렇지. 근데 딱 밟았는데 종이 그 슬러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그냥 푹 들어가면서 미끈덩하고 그리고 그 느낌이 안 좋은데 이 발을 더 이상 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개혀물을 떠 있으려고. 아, 나 그 느낌을 발로 그걸 밟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거기서 수영을 하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나오면서 그랬지. 내가 다시는 내가 안양천에 발을 담그나 와라, 이 개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 정도 물이 아니고, 그때 70년도잖아. 80년 정도 되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어. 안양천 그 대교쯤 가면은 종이 슬러지가 맨 처음에 물이 쌓여있던 게 이제는 그게 넘쳐갖고 부글부글 다 끓어, 막.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안양천 지나갈 때는 버스 타고 지나가도 코를 콕 막고 지나가는 거야. 냄새 맡기 싫어서. 그러니까 안양천 전체가 다 그 종이 슬러지로 덮였다고 봐야 돼요. 그때 어디 제지회사가 있었죠? 삼덕제지며 조일제지며 뭐 한국제지며 다 있었어요. 한국제지가 제일 컸잖아요. 그 다음에 삼덕제지에서 하드보드 물이 나오니 그 하드보드 물이야. 검은 물을 하드보드 그 나무 그 슬러지로 만든 하드보드 있잖아요. 그 물이 나오는 거고, 밑에 하얀 종이 슬러지는 한국제지나 이런 데서 떠내려온 종이 그 슬러지들이고. 근데 그거를 제가 70년대 딱 경험하고 80년, 90년, 2000년 도에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물이 안양천이 싹 이제 2005년도부터 그 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는 그냥 지옥의 하천이었어요. 안양천은.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어쨌든 놀면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딱 향수병에 딱 걸린 거야. 그때 그 안양천에 미역 갖고 나서는 아, 고향 가고 싶다 이제 진짜로. 지긋지긋한 거야. 애들이 인간적이지도 않아. 난 진짜 못 견디겠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인데 애들이 연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내 뒤에 있는 놈이 그 이 정강이를 그냥 찍어요. 연필로. 그리고 딱 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지 마. 또 한 번 또 찍고. 나중에 콤파스로 찍더라고. 지금도 여기 이 보시면 딱 그 연필 심이 박혔던 자국이 그렇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 지금도 나죠, 그 생각이. 저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그냥 가고 싶은 생각만 있었어. 그때부터 이제 내성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안양천에 들어갔던 사건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이제 그런 약간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매일 이제 그림만 그리고, 그냥. 그림이라는 게 이제 뭐 스케치북 있는 게 아니고 책에 있으면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이런 데 그리는 거. 그냥 내 책은 다 그림이야. 그냥 그림만 그리고. 그게 그때 받았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땜쟁이. 예. 그분의 영향이 컸죠. 그때 내가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그림을 잘 그려야지. 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화가가 될 거야. 그래 미대를 가게 된 거죠. 아주 진짜 뭐 인두 그 그림이 아주 결정 영향이 강력했죠.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구나 말하자면. 근데 학교에서 그 미술 시간 뭐 이런 거 할 때 그보다도 혼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뭐 미술대회 나가면 나는 뭐 가작 이런 거는 하지 입상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거지 어디 상 받아서 한 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때까지 어쨌든 선생님들이 넌 그림 참 잘 그린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긴 들었는데 나는 뭐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공고 가라는 거를 억지로 우겨가지고 제가 인문계 유신고등학교에 들어갔죠. 그때 이제 형이 사우디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안양공고 전기과 출신인데 3학년 때 최초로 산업근로자로 거기 파견되는 거예요. 6년 근무하고 군대 면제. 근데 형이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간 거예요, 사우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돈을 벌어서 붙여주니까 내가 대학 등록금을 이제 형이 마련할 수 있었어요. 형이 이제 무조건 너는 인문계 가라 이제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너 그냥 인문계 가고. 거기서 미술부 하고 미술부 하면서 이제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서 쭉 지금까지 그 선생님 친구들 그때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영향을 줬던 그런 분들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미술을 좀 제대로 뭐 조금 가르쳐 주신 셈인가요? 고등학교 때? 그분이 가르친 건 없어요. 제가 어깨 너머로 본 거죠. 그 미술 선생님이 말을 안 해. 가르쳐 준 게 없어. 뭘 그림을 어떻게 그려라 이런 얘기 안 해줘. 몇 마디 가끔씩 한마디 해주는 정도인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김인겸 선생이라고. 김인겸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아주 묵묵하고 그냥 미술실에서 자기 작업만 하는 거야. 뭐 조각하시는 분이니까 뭐 도와주는 거 좀 도와주고 계속 미술부 활동을 했던 기억. 그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약간 이제 폼에 대해서 그분한테 배운다. 아 화가는 이런 폼을 잡아야 돼. 딱 폼 잡는 거 있잖아. 고민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 저렇게 좀 멋있다 이러면서 저분을 닮으려고 이제 굉장히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미대를 어떻게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뭐 맨 처음에 서울대 홍대잖아요. 미대는 서울대 홍대 아니면 미대를 치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세종대를 들어간 거지.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나는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림을 나는 화가가 됐다는 이제 대학교 들어간 순간 내가 난 작가야 이제 사회에서 공인된 작가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 미대 가서 배워야 학생으로서 더 배워야지를 하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는데 지금도 의아해. 나는 딱 들어갔는데 작가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작가로 앉아있는데 교수가 저 앞에다가 이제 아그리빠상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랬던 그 석고상을 하나 탁 놓더니 이거 대상을 하라는 거예요, 목탄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작가인데 왜 저걸 또 고등학교 때 그린 걸 왜 그리냐고 내가 수업 시간에 뛰었다 그래서 아 나는 혼자 작업해야지. 나는 이제 학생이 아니고 나는 작가니까 작업해야지. 옥상으로 올라가고 옥상에 보면 이제 막 온갖 건축 폐자물들 철근 뭐 세멘트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막 구기면서 노는 거야.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작업을 조각을 했으니까 나도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작업이지 뭐 대상을 그리고 이러면서 수업을 거의 안 듣다시피 했죠.
아주 골치 아픈 학생이었죠. 그 대학교 때는. 이제는 나는 대학생이니까 나 타치하지 마, 이제 누구도. 그러면서 이제 수원 내려와가지고 그룹을 결성을 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예, 79년이면 그 대학교 1학년 때죠. 예, 예. 1학년 때. 1학년 때 그 79년대 포인트전이 만들어진 걸 보고 80년대부터 제가 그 그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요. 작가로서 활동한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 밖에 안 봐주니까 수원 내려가면 작가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꼭 작가 그룹 만들어서 작품 활동하면 작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전에 그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80년하고 81년도 포인트전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84, 85를 이제 포인트전이 시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 시대 상황이 도저히 포인트라는 이름으로는 이 시대 상황을 담을 수가 없겠다. 이걸 때 시자하고 볼 시자로 바꿔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하다. 이 시대를 보는 관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름을 시점으로 바꿔가지고 활동을 한 거죠. 실제 작가 활동을 하셨군요. 70년. 네, 네. 사실 79년부터. 진짜로 나는 그때밖에 그래서 그때를 인정해. 수원에서는 지금 전시하는 게 그때 그린 그림들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똥자루라고 이거 신문 이거 네, 그거 예. 보셨죠? 예, 예. 그게 84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84년도에 했는데 그거를 재현을 다시 해달라 그래서 똑같이 재현을 한 거지. 재밌죠? 그때 모인 분들은 다 잘 기억하세요? 그럼요. 처음 모였던 날. 그럼요. 다. 지금도 다 인연들 맺고 계시고. 예, 예, 예. 이 이름을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그때 1회 때는 이제 최춘일, 강문수, 정길수, 이혁배, 장광백, 그 다음에 한 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그 1회 때 있고, 어쨌든 그런. 그때 거기도 저 이름도 다 거기 조금 적혀 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 역사 기록. 예, 예. 거기 연표에 보면, 예, 거기 다 최초의 그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 뭐 그 활동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이 전시잖아요. 백정광, 장영국 이 사람들이 1회 때 하고 이혁배 박찬이 2회 때 들어간 거야. 네. 이게 시점이잖아요. 이게 포인트전 때 이 사람들이 만들고 하고 이제 여기 최춘일, 정길수 이렇게 맨 처음에 80년대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면 뭐 아주 뭐 정말 재밌었겠네요. 그 모임하고 전시할 때. 그 재밌는 얘기 뭐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시죠. 모여서 활동하시면서. 아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나오다 보니 이제 수원에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이 수원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졸업하면서 수원 지역 연합미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뭐 삼일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여고, 유신, 영보. 유신 이게 수원에 있는 거군요. 네. 수원에 있는 그게 다 수원입니다. 그 학교들의 졸업생들끼리 모여서 또 전시회를 열어. 우리끼리 전시 한번 하자 그래서 클로버 백화점 빌려서 하고 그게 이제 전시 기회가 되고 그때 모임 79년도에 그걸 만들어서 칠금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수원의 염태영 시장이 그 수성고 미술부 출신이라서 같이 그룹에 있는 거고. 뭐 다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었나요? 다 그 7구 학번들이니까 7금이라는 게 7구 학번들의 모임인 거고 그 후에 이제 포인트 시점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쨌든 시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이때부터 더 원래는 이제 포인트전은 현대미술 그룹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시대적인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해서 만든 게 시점이잖아요. 이 그룹을 만들면서 제가 그 똥자루를 만들고 약간 시대 비판적인 의식이 그때 생긴 거죠. 근데 그걸로도 우리가 흡족하지 않았어요. 74년, 75년 전시를 했는데도 야,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잘 보지도 않는 전시장
전시 한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해체를 하죠. 84년, 85년. 네, 85년도까지 하고 이거를. 야 우리 해체하자. 해체하고 각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결합된 어떤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각자 수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는 안양에 와서 맨 처음에 그 스톤앤오타는 석수시장 작업실을 빌려가지고 내 작업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느낌상으로 이 사회에서 그림 그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절망적인 뭔가 느낌상 그런 거죠. 뭐 정확히 그걸 사회학적 인식을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진로도 없어. 뭐 중앙미전이나 국전이나 이런데 가까서 들어가야 작가로 인정받는 이런 사회에서 그림 그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연히 누가 이렇게 빨간 책 요만한 문고판을 체게바라를 그때 내 작업실에다가 문틈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쓱 놓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낮잠 자고 밤에 부른 작업하고 낮에 일어나서 책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한반에 가죠.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화실을 때려칩니다, 작업실을. 그게 안양에 와서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안양의 석수동에, 이 얘기가 중간에 어쨌든 빠졌는데, 제가 그 안양 철교 밑에 살다가 석수동 쪽으로 이사하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만화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갔다 오니,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 조그만, 형이 이제 그 분양을 받아놓은 조그만 공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 비어있길래 내가 그냥 작업실 쓰다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체게바라라는 책을 읽고 작업실을 때려치고 어떻게 수소수소문해서 내가 찾아간 데가 군포에 있는 이제 돌쌤교회예요. 거기를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내가 그런 고민을 하니까 그럼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 민중교회라는 데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대수 목사라고 아시죠? 이대수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이니까. 이게 몇 년도쯤 돼요? 85년도. 85년도 이 시점 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그 시점이군요. 예, 그 시점에, 지금 시점에 이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제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하겠습니다. 일만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그럼 너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나 하자. 신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그 수요일 날 갔어요, 교회를. 그때 목사님하고 딱 둘이 있는 거야. 요만한 테이블. 이런 얘기는 이제 되게 비화인데, 테이블에 대병짜리 소주 하나, 4업들이 소주가 하나 딱 있고, 두부가 이렇게 접시에, 두부와 김치가 딱 놓여지는 거. 성경 급하러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4업들이 둘이서 그냥 꽐라들 정도로 먹고,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대수 목사님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으세요? 나죠. 그분이 지금, 한 55년생. 예, 그 정도 됐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목사 연수를 이제 어디서 받았냐면 감옥에서 받고 나오시더라고, 목사를. 몰라, 어쨌든 그분한테 어쨌든 가서 나는 교회 믿는 것보다 여기서 뭐 일을 하는데 일을 시켜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뭘 시키는 그래, 너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거 해라. 근데 딱 요만한 이제 스티커. 근데 이게 뭐냐면 KBS 시청료 거부 운동 스티커야. 이걸 이만큼 주면서 야 이거 붙이고 다녀. 그 3번 시장 집집마다 대문 앞에 이게 하나 이게 실천이구나. 내가 막 계속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제 86년도 5월 3일인데 목사님이 야 저 인천을 좀 주안역으로 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주안역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막
그 신민당사 앞에 막 사람들이 모여있더니 갑자기 거기 해방구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바리케이트가 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막 와, 아니, 해방구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으로 경험한 거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치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해방구가 만들어지는구나. 그것도 엄청난 경험이야. 나는 처음 경험한 거야. 대학교 때도 그런 경험 안 했어. 매일 쫓겨다니고 뭐, 그 대학에 학내 시위를 많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방구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경찰들이 맨날 학교까지 막 진주에 있고 탱크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때는 딱 그 안에가 완전히 아고라 같은데 광장이 만들어지고 안에서 막 토론하고 막 그러던 장면을 이제 거기서 그때 우리 이 시점 전에 이역배를 거기서 만나요. 그 서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이제 얘기 안 하고 각자 활동하자. 근데 딱 5.3 사태 때 거기서 만나는 거지. 너도 뭐 같은 어쨌든 그때 동질감을 이제 느끼면서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그럼 안양으로 와. 그때 안양이 노동운동이 셌잖아요. 수원은 이제 약간 보수적이라면 안양이 활동가들이 많고 여기는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니까 안양으로 모이자. 그래갖고 안양으로 86년도에 쫙 모입니다. 그때 이제 이역배, 박찬웅, 권윤덕, 박기태 딱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결합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수원으로 돌아가고 난 수원에서 할래 이제 잘 안 맞아서 딱 4명이 모여서 요만한 그 지금 안양역에서 그 구름다리 있었지 옛날. 지금 없어졌나? 넘어가면 진흥아파트. 비산동 가는 진흥아파트 쪽으로 진흥아파트 건너편 쪽에 그 진흥다방이라고 있었어. 지하에. 다방 옆에 빈칸이 이런 게 있었어. 다방이 옆에 있고 요만한 딱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넷이서 빌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약간 비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간판은 우리가 산 그래픽스라고 이름을 산 그래픽스 해갖고 디자인 회사를 딱 차리고 낮에는 이제 주로 그림책 사파 이런 거 내가 영업을 직접 출판사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해갖고 와요. 그래서 처음 그린 게 이제 고호 유인전 고호 그림을 좀 그리라고 삼성 출판사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낮에 이제 그걸 그리고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밤만 되면 다방이 문 닫을 쯤 돼서 이제 문 닫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토론을 하는 것도 집중. 우리 무슨 실천을 할까.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난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림이고 그림으로 된 찌라시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삐라죠, 삐라. 정확히 삐라를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해서 사람들한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를 복사기에다가 쫙 돌리는 거야. 그 복사기 돌리는 것도 다방에서 소리 없으면 그 쫙 돌려. 한 100장 정도 돌려. 그 편지점 딱 접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대수 목사님 때 배웠던 그 찌라시를 밤마다 새벽 1시쯤에서 2시 사이에 4명이 출동을 해요. 그러면 박달동에 이제 골목이 쫙 있잖아요. 저 끝에 한 명 망보고 이쪽 끝에 망보고 나랑 양쪽, 넌 이쪽 쫙 가면서 편지함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찌라시 쫙 집어넣고. 그럼 한 4시쯤 끝나잖아. 그럼 남부시장에 가면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그때 막 쫙 사람들이 몰려 나와. 해장국집으로. 감자탕집이 있어. 우체국 앞에 감자탕집에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야. 뭔가 쫓기는 의식이 있어서 뭐든지 보안을 철저해야 돼. 하고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런 거 먹고 집에 가서 다 뻗어 자고 이제 저녁 때 또 나와서 하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그때 했던 기억에 남는 실천이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밑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이렇게 있고 뒤에 미국 양키가 이렇게 딱 있고 대충 알죠? 군부 독재와 이렇게 시민주의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거 막 만화로 아주 만평을 이역배가 만평가예요. 전노엽 만평도 많이 그리고 했는데 주로 이제 얘기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그리죠. 그럼 그 목사에서 같이 뿌리고 그런 전단지 작업을
얼마 많이 못했어. 86년도에 그거 하던 87년도 되면서 저는 이제 그 활동하고 제가 계속 했던 것 중에가 지금 전진사복지관 아시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전에 안양 성당 앞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이제 거기에 이제 미술 강사로 제가 취직을 합니다. 87, 까지 86에 87. 86, 87. 그러니까요. 그거 뭐 86년에 만나가지고 87년 그거 하면서 그거 하는 동안에 이제 대중운동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뭐 매일 그 숨어서 하는 활동만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약간의 뭐 강사비가 있으니까 제가 근로자 미술학교라는 걸 해요 거기서. 그래서 근로자 미술학교를 86년도에서 87년도 사이에 합니다. 한 1년이나 그걸 하다가 이제 이혁배하고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그걸 하면서 작가들은 노동자들이 이제 오면은 판화, 고무 판화 그리기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깃발 만들기 막 깃발 그림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그 양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경찰 쪽에서도 주시를 하고 이상한 미술 수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 쪽에서도 제가 노선이 없는데 쟤는 어디 라인이 라인이 없는 애가 들어와서 근로자회관에서 뭘 해? 그 사람들이 계속 쟤 뿌락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경계하는 거고 나는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냥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를 주시하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대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얘기를 연결을 좀 그리더니 이제 그때 최창남 지금 최창남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 당시 이름 김용수였어. 김용수. 가명이죠. 가명 김용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안양에 이제 대중운동 문화 대중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관련해서 미술, 민요, 문학 쪽을 다 모여서 핵심 멤버들 학습 모임을 해가지고 석수동에 있는 어느 무슨 하숙집에서 그냥 거기서 그 모임을 하면서 대중운동의 필요성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일하는 게 이제는 별 효과가 없고 이제는 대중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7년도 10월 달에 안양 민요연구회를 창립이 되고 11월에 안양 독서회가 창립되고 저희는 12월 5일 날 우리 그림이라는 걸 창립을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림. 그림사랑 동호회 우리 그림을. 그러니까 저는 가장 대중적인 이름으로 진 게 이제 그림사랑 동호회 우리 그림 얼마나 이건 뭐 유월항쟁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유월항쟁 때 얘기는 또 다들 뭐 경험한 거니까 그거를 빼놓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안양에서 막 문화운동 단체가 3개가 동시에 만들어진 게 그때 그 모임에서 그런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각자 흩어져서 3개의 대중조직을 만들자. 그래 그림하고 민요하고 문학 모임, 독서회, 안양 독서회. 안양 독서회는 지금 이종태 교육학 박사 아시죠? 그분이 주도적이었고 그쪽 모임은 이제 저랑 이혁배, 권덕, 정유정 이렇게 4명이 주도해서 만들고 안양 민요연구회는 이제 조성현이라고 학습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서강대 출신인데 이제 정말 진짜 무당이지 무당. 우리나라 9세대의 어떤 학식인 지금 그 친구하고 거기 김태균이라고 사무장을 만들어서 안양시장 그 중앙시장에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어디든지 그때 이게 그런 거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열망을 하고 있는 게 있어.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뭔가 좀 막 열망이 분출하던 시기라서 뭘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모이는 거야. 우리가 시민미술학교 딱 걸면 쫙 모이고 민요 배우기 하면 쫙 모이고 독서회 하면 독서회로 모이는 거야. 막 각 단체마다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 그때는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잖아. 그 활동하던 사람도 자기 돈 내고 다 강습비도 엄청 비싸요. 그 내가지고 그걸 하던 게 그러니까 87년도 말에 시작해서
88년도까지가 이제 대중운동을 하다가 이제 안문현 조직으로 또 만들어지고 88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91년도까지 이제 안양문화운동연합. 근데 이게 좀 너무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야. 이게 대중운동의 필요성이 적어도 한 10년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운동은 너무 조급했어. 그 당시는 뭔가 곧 이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활동가 조직이 필요해 뭐 이런 거잖아요. 대중 조직이 막 잘 되니까 야 이제 대중 조직을 좀 지도할 수 있는 활동가 조직이 필요해 이런 의견이 또 조합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안문현이라는 안양 문화운동 활동가 조직을 만들어. 그래서 각자 차출을 해. 막 활동 잘 되고 있는데 막 중요한 사람들 2명씩 다 차출해서 안문현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가 거기 막 또 어쩔게 또 마지막에 의장까지 하고 막 그랬지. 근데 이게 그 87, 88, 89 요때가 그 전국 조직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뭐 전국 뭐 전주며 부산이며 대구 뭐 다 모여서 전국 문화운동 조직 만들자 이래갖고 거기 맨날 나가고 그랬어. 거의 나는 연대 활동 위주로 하고 이혁배나 뭐 권인덕은 주로 이제 막 그때 파업하면 파업 현장에 나가서 걸개 그림 걸고 연극하고 노래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그 안문현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까지도 가고 기아자동차 들어가고 막 엄청났었죠. 안양 문화운동 연합이 그 당시에는 가장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노래 테이프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연극단들이 다 있었고 굉장히 아주 활동적인 게 안양 지역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문화운동 서울에서 뭐 김봉준 이런 양반들 할 때인가요? 그럼 그분들이 원래는 이제 뭐 먼저 했죠. 애호개나 이런 거 만들고 애호개 출신들이 이제 안양으로 와서 민요연기가 만들어지고. 근데 김봉준 씨는 그림 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그림에 이제 자문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기 그 민미협, 민미련 이렇게 뭐 있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후에 만들어졌나? 서미련은 있어. 서미련 서울미술 연합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요쯤 되면 그 당시에 저 우리 그 박찬웅 선생님도 그 무슨 이제 정치 노선 이런 문제들에 좀 이게 대두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말하자면 저 스스로 좀 깨친 형인데 속하는데 이게 어떻게 뭐 누구한테 학습받고 뭐 이러신 것보다는 아니 학습 모임을 했죠. 그 돌생교회에서 원래 모여서 거기 활동가들이 그 교회에 많이 왔으니까 공부 모임 하자 해서 뭐 그때 세계사 공부도 하고 뭐 철학 공부하고 뭐 그다음 안문현 만들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학습 모임 하고. 와, 그때는 정말 이게 활동가 조직이라는 게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아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왜 그걸 했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그냥 거기에 시달리고 왜 그렇게 지랄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그때 생각을 좀 길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막 날고 뛰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뭐 PD며 NL이며 하면서 온갖 노선들이 그냥 횡행하고 막 그랬었죠. 그 이월항쟁이 하여튼 그 미술인과 미술계 하여튼 그런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아주 열정적인 활동을 뭐 가져왔던 것 같네요. 6월 항쟁의 그 개인적인 뭐 체험은 좀 있습니까? 그 당시 6월 항쟁 당시에. 2월 10일 날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2월 항쟁 시작되면서 그 명동성당 근처에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띠거지로 막 몰려다니니까 차돌이 다 막히고, 야, 그때도 느낌이 그 해방구 느낌이잖아요. 다 그냥 8차선 도로를 다 점령하고 막 이럴 때 느낌. 거기 이제 올라다니면서 이제 저는 그 하지도 않던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다 전철 타고 가고 넥타이 부대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역할을 좀 했죠. 올라가면 막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사무직과 노동자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로 구별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시민인 척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이호랑쟁이. 주로 이제 그 명동 성당 주변을 맨날 밤새 배회하고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런 기억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지역회가,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그 6월 10일이 이제 서울에서 출발했다면 안양에는 아마 6월 한 23일, 19일, 23일, 뭐 26일 요때 한 3차례 정도 대중 집회가 그 지금 어디야 그 옛날 삼원극장 자리인데 아세요? 삼원극장 네, 그 대충. 예, 백선사거리에서 삼원극장 그 사이에 이제 거리 점거를 시작했어요. 그때 최초로 거기 딱 8차선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죠. 대중 집회를. 그때 이제 저도 막 같이 그냥 안양에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대중 집회가 쭉 연이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안양이 들끓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게 여기는 노동자. 안양의 모든 공장들이 다 파업에다가 노동자업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뭐 안양전자 위장 파업에 대해서 거기서 또 길거리에 그 삼원극장 주인이 그 안양전자 사장이었거든. 그 건물을 점거해가지고 매일 거기서 싸울 때 우리가 이제 민요연구회 우리 그림 이런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걸개 그림 내려주고 민요연구가 깽거리 쳐주고 막 문화적인 활동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운동이 없었으면 굉장히 팍팍했을 거를 우리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서 결합되면서 안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88년도에는 이제 그린힐 봉제 사건이라고, 혹시 그린힐 봉제 사건? 네, 그 저기 그 원양 저 운동사에 내 좀 본 거는 같은데. 아니 거기 나네. 그 바람보다 먼저 가보면 이렇게 이역배 22명의 영정사진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림.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얼핏. 그 그림이 이제 그 그린힐 사건의 그림이에요. 아, 네. 그게 화재가 있었던. 예. 네, 화재. 그러니까 화재에서 집단적으로 22명, 그러니까 사장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거야. 도망갈까봐 그랬는지 어쨌든. 그럼 안에서 있다가 안에 봉제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다 22명이 폭삭 그냥 죽어버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 88년도 올림픽이 있는 해인데 그게 안양에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에서 누가 김홍신인가? 국회의원이어서 김홍신이 그 사건을 뭐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대호각성이라 할까 뭐 사람들이 의식이 아직도 뭐 전태일 열사 이후 이렇게 88년에 올림픽 한다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갖고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그냥 연합했어 그때. 그게 큰 계기였죠. 물론 안양전자 싸움에도 했지만 그 이후에 88년에 바로 그냥 그린힐 봉제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또 집중하고 91년도에 이제 박창수 위원장이 이제 안양에 와서 의문사로 죽으면서 또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래 87년도, 91년도가 거의 끝물에 해당돼. 그러니까 박창수 위원장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저한테는 아주 트라우마 같이 남는 사건인데 박창수 위원장의 그 의문사 때문에 장례식을 안 치르고 병원을 점거하고 한 달을 있었잖아요. 그거 있는 사이에 이제 우리 안양 문화운동 연합의 연극 배우 한 명이 군대를 갑니다. 근데 전경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이리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가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온, 우리가 이제 다 안문현 식구들이 다 안양병원 영안실에 있으니까 만나러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정경복을 그냥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조문을 하고 가야지. 내가 딱 조문을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얘가 내려가서 박창수 의원한테 조문을 해.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복귀를 하는 거지, 군대로.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근데 왜? 그것도 의문사예요. 의문사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옥상에서 10차례를 단체 기합을 받는데 단체 기합을 받다가 갑자기 하고 쓰러졌다는 거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었다. 그게 다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게 뭐가 있을 거다 해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조직원이었으니까 전부 다 내려가죠. 1위로. 그 뭔가 있겠네. 네. 진짜.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거기 내려가서 우리 이 문제를 정확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내려가서 싸우는데 한 10여일 거기 있었고, 그때 우리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100일 정도 됐을 때인데,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거의 하루도 못 내려오고 거기서 살면서 했는지, 이제 그거를 그 가족이 우리 몰래 가족이 이제 그냥 타협을 해버리지.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그 부검하고 그냥 화장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섬진강 쪽에다 뿌리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트라우마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내 여동생이, 그때 내 여동생도 약간의 운동권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석수시장에서 그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이 친구도 또 암에 걸려서 또 내 동생이 연달아 이제 죽는 거야, 그냥.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암 걸렸다는 소식 이후에 6개월 만에 이제 여동생이 죽지. 그러니까 계속 나는 박창수 의원, 그전에도 막 김기정이 다 죽음의 어떤 그 연결이 쭉 되던 중에 이제 내 가족까지 이제 어떤 좀 죽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많이 쇠진되고 이런 시기가 91년도예요. 90년대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결혼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활동하면서 살자 그렇게 했는데, 뭐 91년도에 애가 막 생기고 그러고 여동생 죽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어쨌든 좀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그 부인도 여기 안양 사람이실래? 아니, 광주 사람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이소영이라고. 이소영. 안문현에 내가 끌어들였죠. 안문현 활동가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저랑 결혼을 하죠. 90년도에 90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부인은 어떤 미술을 하셨네? 부인도? 아니요. 그냥 대학교 중퇴하고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직 이렇게 이게 타이프 치는 거 취직한 사람을 내가 끌어들였지, 안양으로. 그래서 안문현에서 이거 타자 치고 모든 이제 타이프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오래 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또 하자 그래갖고 아침 기획이라는 걸 그때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아침 기획을 차려요. 디자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집사람이 그때 그 충무로에 가면 왜 청타 말고 이게 사진 식작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글자 찍는, 글자를 사진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식작이 배워가지고 안양에서 식작하고, 그때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91년도부터는 돈 좀 벌어야 돼 막 이래. 애들 우유값이라도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그때 막 열심히 내가 오로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이런 데 가서 이 명함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 주세요. 상공회의소, 경찰서, 마랑구청을 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미디어는 빨갱이야 라고 동네에 다 소문내서 누가. 그래갖고 그 만안구청 옆에 아침 미디어에는 일을 주지 마,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뚫느라고 놀이터 페인트 찾아가서 아무래도 주세요. 인쇄물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서도 아는 사람 가서 명함해주고 만안구청 가고.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길을 놓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아파트 분양, 그다음에 학원 전단지 이런 게 엄청 쏟아질 때니까 어떻게든 그런 거 따가지고 하면서 꽤 잘 나가는 기획사였지. 그래서 97년도까지 승승장구했어요. 그 직원이 10명이나 있었어. 크죠, 그 정도면? 제주가 있었죠. 그래서 출판사까지 하자. 그리고 출력소, 그러니까 충무로까지 올라다니기 너무 싫어. 필름 뽑으러 충무로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싫어. 그래갖고 출력기도 들여놓고 제대로 스캐너도 큰 거, 이태리째 스캐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그걸로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든 그랬어야 되는 상황이 나는, 그게 뭔 소리야. 기계에다 투자해야 돼서 한 2억 원어치 기계를 이태리째로 딱 들어와서
그게 기계가 크니까 창문을 뚫고 이제 크레인으로 딱 집어넣고 딱 안착을 시켰는데 그날 이제 김영삼이 IMF라는 걸 발표하더라고요. IMF가 뭐야? 그런데 기계가 들어와서 있는데 IMF래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 치는데 이게 뭐 아니지 알았더니 이게 예. 점점 매출이 한 매달 1억씩 올리던 매출이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한 1,500만 원 매출도 안 돼. 월급도 못 주는 사정이 된 거지.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머금고 2000년도에 야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문 잠그고 여행이나 가자. 그래서 가족들 마누라가 저를 꼬시더라고. 당신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있어봤자 안 되는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자 그러더라고. 그 애들 셋을 데리고 마누라가 비행기표를 사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정신없는 여자야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이야. 우리 지금 먹고 지금 빚이 지금 얼만데 막 그랬더니 그럼 우리끼리 갈게. 아니 그럼 안 되지. 내가 가방이나 들. 그래서 잘라서 쫓아갔지. 그래갖고 한 달을 아무것도 안 갖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뭐 짐을 챙겨가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냥 갔어. 카드하고 500만 원 정도 딱 들고 문 잠그고 딱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내려가지고 차를 렌트를 하고 렌트카를 가지고 슈퍼로 가서 쌀 사고 코펠, 배낭 이런 거 다 사 거기서 뒤에다 탁 세우고 이제 텐트에서만 자는 거야 한 달 동안. 그 차를 몰고 이 한 달 동안 막 그냥 지도 볼지도 모르는 거 독일어 프랑스어로 지도 돼 있잖아. 그때는 이게 핸드폰 뭐 내비게이터도 없으니까 야야야 좌회전 그런데 막 그냥 가고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어차피 갈 수가 없잖아요. 밤이 되면은 그냥 거기다 텐트 치고 또 자고 텐트도 못 칠 정도 되면 차에서 다 자고 완전히 고생은 그렇게 우리 애들이 제일 지긋지긋해 하는 게 이제 텐트 여행이잖아. 그 텐트를 저녁 때 가서 저녁 때까지 쳐야 돼. 이 정도 되는 텐트야 그때. 왜냐면 거실 2개가 나오고 아니 방이 2개 나오고 안에 거실 있는 텐트를 샀어. 그러니까 볼때를 5명이 들어야만 쳐져 이게 5군데 서서. 근데 그거를 매일 이틀 만에 한 번씩 치려고 그래 봐. 우리는 이제 점 찍으면서 다니는 게 여행이잖아 그때. 막 스위스, 오스트리아 막 탁탁탁탁 찍고 저 이태리까지 갔다가 덴마크 갔다 막 이제 나중에 막 재밌어 갖고 막 200km 달래요 막. 그 차를 이제 렌트. 네, 렌트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여행하고 그거 다니던 게 한 달 딱 그 여행인데 그때 내가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힘을 또 얻죠. 아, 내가 이렇게 사업가 기질은 아니고 다시 미술판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갔더니 그 훈베르트 바서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냥 가는데 이상한 집이 있는 거야. 뭐 도자기로 다 이렇게 타일로 붙여서 집을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겨. 그 들어가 봤더니 그 훈베르트 바서가 얘 하우스고 이 사람이 이런 마을 만들기를 하고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제가 충격을 좀 받고 아 이렇게 뭐 한 군데 모여 살아서 한 30년 동안 마을 만들기를 하면 세상을 바꾸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먹게 되죠. 그 여행 중에. 그 돌아와서 바로 석수동으로 와서 왔더니 그 스톤에서 작업실이 그대로 열려 있고 아니 그냥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 스톤앤워터. 석수. 네. 석수.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 작업실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얘기해. 그 장소가 내 작업실이었다가 카페였다가 창고로 변했던 걸 내가 임대해가지고 다시 스톤앤워터라는 공간을 만듭니다. 스톤앤워터는 이제 석수동을 영어로 지은 이름이고. 석수동이라는 말을 스톤앤워터. 그 보충대리라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공간 이름이 보충대리 공간 스톤앤워터예요. 그러니까 서플라멘트 스페이스 스톤앤워터인데 이제 그게 딱 그 땜빵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은 생활에 어떤 부족하거나 손실된 부분을 땜빵하는 게 예술이다. 제가 개념을 이제 그렇게 세우는 거죠. 예술로 뭐 사회를 바꾸고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의 어떤 빠진 부분, 삶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예술이다라는 관점을 거기서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여행에서 훈베르트 바서의 어떤 삶을 보고 와서 내가 한 게 딱 그 개념을 세우고 거기서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네. 그 공간에서 네.
스톤앤워터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석수시장 주변을 약간 예술의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그런데 우선 그 앞에 89년에서 10년간 했던 우리들의 땅 이거는 그러면 사업하면서 하신 거군요. 그렇죠. 사업하면서. 네, 그 얘기 조금. 그러니까 아침 미디어로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이거는 전시 그룹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활동들은 뭐 옛날 뭐 안문현이나 우리 그림처럼 매일 출근하고 매일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시 그룹이니까 1년에 우리가 10월 달쯤에 정기전을 한 번씩 하자 그러면 그 정기전 때 작품 하나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이제 99년도까지 하면서 이런 전시 굉장히 그 중요한 전시를 많이 했지만 별로 이 사회를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해체하자 그래서 그때 99년도에 그걸 해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는 스톤앤워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민중 미술을 꿈꾸고 동지들을 모아서 그렇게 할 때는 미술이 말하자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 동력은 아닌데 무기로서의 미술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판화 한 장이든 그림 한 장이 혁명의 도구로서의 역할 정도로 하면 된다. 이게 그때 이제 생활문화 운동이나 이게 혁명이 끝나야 문화가 번창할 수 있는 건데 이 혁명 시기에는 무슨 뭐 이런 여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이런 느낌인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정리를 좀 더 잘했다면 그 대중운동을 나는 계속 살렸어야 된다 그런 거지. 그게 뿌리 내릴 때까지 쭉 살려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한 3년 하다가 이렇게 때려친 거잖아요. 그리고 활동가 조직으로 가고 이러면서 너무 급했다는 거지. 그 대중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대중운동 때 했던 활동들이 뭐 동네 이런 다리 밑에 가서 이거 양평에 있는 무슨 다리 밑에 이런 그림도 그리러 다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그다음에 뭐 마을에 장승도 만들어지고 막 그 당시에 어쨌든 활동들을 보면 장승도 깎아서 마을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게 민요연구회랑 우리 그림이 결합해서 이제 민요연구회 나와서 굿해주고 우리는 장승을 깎아서 세우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주민들하고 결합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순간인데 이거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친구들은 그때 이혁배란 그때 얘기했던 그림이 요거예요. 22명의 그림을 봉제운동. 그거 하고 나면서 이제 다 운동의 관점이 바뀌어. 나는 어쨌든 마을로 들어가는 운동을 선택을 하고 내 친구 이혁배나 권인덕은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좋은 그림책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그림책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작가가 다 됐어요. 이혁배, 권윤덕, 정승가, 김재웅이 그때 우리 그림 멤버들인데 이 멤버들이 지금 이제 그림책계에서는 1세대 작가군으로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로 다 성장을 했죠. 문화 재생 사업이라는 게 각각 말씀한 문화의 역할을 좀 뭔가 새롭게 개념 정립하셨던 문화재생, 도시재생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정리된 개념이지 저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 스톤앤워터를 그러니까 2002년도에 만들 때는 그 어쨌든 생활 속의 미술. 그러니까 생활을 보충하는 미술이어야 된다. 관점이 완전히 달린 거지. 운동할 때는 이 어떤 혁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전에는 절대적인 미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런 관점이 좀 있었다면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온 거지. 생활 속으로 그림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석수시장이라는 게가 97년도, 79년도에 만들어진 시장인데요. 도매시장으로 시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남부시장에 있는 야채 상인들을 다 여기다 입주시키려고 만들어요. 항상 이게 하향식이라 그러지.
그래서 거기 남부시장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 사람들을 이 석수동으로 다 몰아내려고 만드는 거야. 근데 안 들어와. 사람들 막 데모하고 우린 못 들어가. 막. 그래서 여기 비어지는 거지. 그래서 95년도인가에는 그게 사유시장이니까 가락시장에 있는 첨가물을 다 일로 이동시키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그래서 첨가물들이 여기 싸게 혜택을 주니까 다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때 전경환 씨가 그 가락동 시장 주인이었거든요. 길을 막아버려 못 가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실패해. 그러면서 점포가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 점포들을 보면서 한 120개 점포 중에 60개가 비어 있었으니까 이 빈 점포에 이제 작가들을 입주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거지. 그러면 작가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문화가 다시 재생하고, 재생이라는 개념은 약간 부흥의 개념이 있어요. 르네상스의 개념이니까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작가들이 만든다. 그래서 작가들을 입주시키는 사업을 계속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석수시장이 이런 그런 문화 재생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작가들이 거기 점포에 와서 점포에서 뭔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의 재래시장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런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인데 이제 저희가 스톤앤워터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마을을. 안양천도 거기 껴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천천히 마을을 변화시키는 게 예술이야. 그러면서 그런 활동을 쭉 하던 중에 97년도쯤 돼서, 아니 2007년도, 그러니까 내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2007년도쯤에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로 선거 공약을 내거는데 경기도의 뉴타운, 서울에서 뉴타운이 성공했어. 이걸 차용해다가 경기도의 뉴타운 지역에 지도를 보고 이렇게 그린 거야. 금을 다 여기 뉴타운, 여기 뉴타운. 근데 그게 딱 석수시장 주변이 다 뉴타운 지역으로 선포가 돼요. 발표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와야 되는 거. 내가 생각했던 30년 묵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야 여기 개발됐는데 우리 떼부자 됐어 막 이런 느낌으로 다 붕붕 뜨니까 내 말이 먹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런 말 꺼냈다면 돌 맞는 거지. 여기 개발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어디서 꺼내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붕붕 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것도 실패했구나. 3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거 실패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럼 노마드로 그냥 살아야지.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30년짜리 사업이 안 되겠네. 그래갖고 생각한 게 이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 해서 약간 유목민적인 활동을 하다가 개발이 되면 나도 떠야지 뭐. 그럼 한 3, 4년은 버틸 수 있지 않겠어? 이 개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년에서 5년은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 신나게 놀다 가자라고 생각한 게 이제 외국 작가들한테 다 편지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이거를 띄어서 이제 그때 홈페이지 이제 막 그게 막 유행할 때니까 그 국제 레지던시를 모으는 홈페이지가 있어. 거기다 홍보를 딱 했더니 전 세계에서 작가들이 다 나한테 편지를 보내. 여기 입주하겠다고. 그래서 한 50장이 모여. 뭐 저 아이슬란드에서도 온다 그러고 브라질,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다 온 거야 이거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가 8명을 뽑아서 뉴욕,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작가들, 외국 작가들하고 한국 작가들 6명, 8명을 이제 그 4평짜리, 4평도 요만해. 그 하나씩 다 작업실 주고 아무것도 없었어. 선풍기 하나 없었어. 거기는 뭐 선풍기 없으면 막 이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막 더워 죽거든요. 근데 7월에 불러가지고 6월에 불러갖고 6, 7, 8월을 온 뜨거운 데를 거기 보내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여기서 살아남는 건 니네들 미션이야. 니네들이 어디 여기 한국은 돌아다니면 가구도 있고 주워올 것들이 꽤 있을 거야. 그 주워다가 네 작업실을 꾸려. 이게 미션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레지던시야. 막 그때 막 국가에서 레지던시를 하는데 막 엄청난 작업실 주는 거야. 돈 주고 불러와가지고. 나는 이제 약간 비행기상만 붙여주고 와서 우리가 먹거리는 해줄게. 작업은 너희들이 해. 그런 거지. 그것도 다 주워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들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레지던시가 이래. 근데 그 작가 중에 한 명은 프랑스에서 온 잠봉이라는 작가인데 그거를 그 포장지를 사다가 그 천막 있죠. 이런 천막. 목욕탕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만들어. 거기서 큰 물속에서 그냥 수영하는 거 더운데 아 더워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수영하고 있어 개처럼 그래서 퍼포먼스 그렇게 하는 친구들며 그 라디오 방송국 차리는 권승천 작가라고 광주에서 온 작가는 동네 라디오 반경 5km까지만 나가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매일 방송하고 주민 불러다가 막 노래 부르고 막 야,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죠,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문광부에서, 아, 재래시장에 작가 입주시키는 게 가능하네. 그 우리 걸 보고 이제 전국에 뭐 광주에 있는 대인시장이나 온갖 시장에다가 그 프로젝트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막 한 3억씩, 10억씩 막 내려보내면서. 그 내가 만든 건데 이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갖다 쓰네. 그래서 막 우리도 좋고 그랬더니, 아, 거기는 사유시장이라 안 된대. 공유시장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사유 개인의 어떤 법인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지원해주면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건 안 된다. 그게 돈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냥 돈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문해지능금 따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한 거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뭐 한 7, 8, 9, 10, 11, 12년을 하니까 전 세계 석수시장이 작가들이 돌아가면 야 석수시장 얘기만 하는 거지. 이제가 뉴욕 작가들이 제일 많이 6명이 해마다 왔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 작가들 만나면 너 석수시장 알아? 뭐 이런 얘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 석수시장이 어디야? 스톤앤워터 몰라. 걔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제 자랑인데. 어쨌든. 야, 그런 걸 좀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동지로 활동했던 뭐 정성이나 그 당시에 어떤 작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변하는 잘 몰라요. 뜨문 아는 거지 그냥 제가 뭘 한대 뭐 이러. 근데 그게 나름대로 맥락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로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지 환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지점을 작가들은 그걸 잘 읽고 그 변화의 지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선도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제시하는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작가들은 항상 그렇게 변하는 거지. 이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나는 많이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지만 정작 안양 사람들은 저 활동이 뭔지 몰라. 저 뭐 하는 거야? 잘 모르는데 이제 저는 되레 해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중요도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2012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저는 이제 실제로 그 돈 벌다가 이제 그 생계 수단은 그거 하면서 돈은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출판사를 하면서 돈을 계속 이제 스톤앤워터에 대준 거지. 근데 그것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갖고 2012년까지만 하고 내가 이제 그때 그 일맥문화재단에서 커뮤니티 아트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선정이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 예술을 지속적으로 주창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문화예술상을 거기서 주상해서 그때 12년도에 거기서 이제 일맥문화재단에서 상금이 500만 원이고 전시 비용만 300만 원 따로 줘갖고 개인전을 그때 했던 그 작업들을 다 서울에 있는 보안여관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일당의 종을 찍고 뉴욕에 가서 작가 활동을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빠는 더 이상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없어.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아봐. 그래서 애들이 취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군포문화재단이 막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본부장을 뽑는데 거기서 냈어요. 뉴욕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 마누라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보고 서류에 붙었으니까 빨리 와.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주더라고. 그럼 내가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가서 시험 보고 다시 내가 한 달 동안 뉴욕에 있기로 했으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붙어버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8년을 군포문화재단에서 이제 2013년도
2020년 6월까지 작년까지. 작년 6월에 제가 정년으로 60년생이잖아요. 네. 정년을 맞아서 거기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년퇴직이라는 걸 제초를 해보죠. 그래서 네. 퇴직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월암동에 자리를 잡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여기 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그 동네를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군포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을 환경을 보고 여기서 뭔가 할 거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현장 활동가라고 봐야 돼요. 예. 파출소가 돌아왔다 프로젝트는 어떤 거예요? 뭐 6개 빈 파출소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제가 군포문화재단에 처음 입사를 해서 이제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저의 어떤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독립성, 민주성, 전문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독자적인 활동을 할 거다 해서 한 게 이제 파출소 빈 장소를 찾았죠. 석수시장이 한 것처럼 군포에서도 이걸 샘플을 찾으려는데 공간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경찰이 통폐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구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파출소로 다 산재되어 있는 걸 하나의 지구대로 3-4개씩 묶어서 지구대가 만들어지고 그럼 파출소는 비는 거지. 그러니까 한 6개가 비어 있더라고. 금정 파출소, 3번 파출소, 뭐 대야미 파출소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당정동 그 공장지대에 있는 파출소, 시장에 있는 파출소, 아파트 단지에 있는 파출소. 그 파출소마다 그 목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 현장이. 그래서 그 다른 지점들, 다른 문화들을 각각 파출소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작가 모집을 다시 또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때 왔던 작가들이 나이지리아에서 한 명이 오고, 영국, 일본, 베트남 작가들을 불러서 파출소를 하나씩, 너희들 여기서 살아봐. 그래서 다시 또 일주를 시켰는데, 이게 내가 민간에서 할 때는 되던 일들이 재단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뭐가 걸리고, 뭐 다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나중에 감사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 맨날 그러는 거야. 야, 이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런 거에 걸리는 거야. 그래도 이제 파출소에, 그래서 일단 작가들을 입주시키는 파출소가 있고, 주민, 마을들이 목공소를 만드는 파출소가 있고, 음악, 밴드 연습장을 만들고, 막 그 6개가 다양한 다른 문화로 다 이렇게 꽉 차서 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 작가가 되게 재밌게 하고 가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파출소가 다른 게 다 이렇게 뭐 다문화 센터로 바뀌기도 하고,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현재 이제 그런 예술인 걸 남아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군포에서 그 파출소, 빈 파출소를 가지고 그 한 개 또 모델이 돼갖고, 이걸 또 문광부에서 딱 눈여겨보더니 그걸 또 체갑니다.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국 문화파출소 뭐 프로젝트 그래서 전국에 공고를 해버려. 그 파출소를 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는 돈을 3억씩 지원해 줄게. 근데 우리는 또 한 푼도 못 받아. 너희들은 했잖아.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때 이제 그 군포문화재단의 대표가 없었어요. 제가 예술본부장, 대표 없이 이제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런 하는데, 블랙리스트에도 그게 올라가고 말이에요. 박근혜 때니까. 박근혜 정부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에서 이제 그 우리 군포시장 하고 이제 거기 있던 서광석 본부장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파출소에 지원하지 마. 뭐 이런 게 그 기록에 남아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생태계, 마을 단위의 문화 생태계를 파출소를 통해서 살리는 운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2020년까지 군포 문화예술관 그 책임 맡고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하시는 일, 네, 그걸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우선 활동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 좀 넘어가죠. 네. 지금 이 그림책 박물관 공원을 잠시 군포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요거 얘기만 좀 할게요. 2014년. 2017년 13번. 17년.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그러니까 87년도에 문화운동 조직이 생겼잖아요. 네. 그 87년도에 하면서 그때 활동했던 작가들이 세계적인 그림색 작가로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친구들. 네, 친구들이 다 그림색 작가로 그 활동을 통해서 그림색 작가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이 됐는데 이 지점을 지역에서 안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맥락을 몰라 아무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점 같이 활동을 알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에서 어쨌든 경기도 창조 오디션이라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 이게 이 뭐지 교부금이라는 게 시도로 내려꽂는 교부금이 있잖아요. 그게 나눠주는 거야. 돈이 막 뭐 몇백억 있다 이거를 골고루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주던 돈이야. 근데 그때 남경필 지사가 그거 돈을 다 모아가지고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시키는 거지. 시도별로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 거기서 1등한테 100억, 2등 70억, 뭐 3등은 뭐 50억, 30억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그냥 아무데나 조금씩 나눠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주겠다고 공모를 내죠. 그래서 군포시에서 그걸 하겠다고 나한테 아이템을 좀 얻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빈 공간이 있냐 그러면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는데 없대. 그럼 어쨌든 찾아보자. 그래갖고 2016년부터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시청 뒷산에 그 오랫동안 24년 동안 용도 폐기된 배수지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거야. 800평 정도 되는 물탱크가 원래 이제 안양 비산동에서 그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 시청 뒷산에 물을 저장했다가 3번 신도시 생길 때 물을 공급하던 배수지였어. 근데 그게 이제 91년도에 91년도? 몇 년도지? 그렇지. 91년도. 신도시. 네. 저기 뭐야 그 수리산 정수장이 생기는 거지. 직접 봐서 다이렉트를 공급하는 정수장이 생기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배수지를 안양에서 끌어다가 나눠줄 이유가 없어서 용도 폐기가 돼요. 그 91년도 뒤에서 93년도부터 돼가지고 2016년에 발견했으니까 한 24년 정도가 아예 그게 건축물로도 안 들어가요. 뭔지 알죠? 물탱크로 딱 들어가니까 물탱크는 건축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디서도 건축물 대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열쇠로 잠겨져 있는데 열쇠도 없더라고. 그래서 뚫고 들어가 봤더니 쭉 지하로 한 4m 정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거대한 물탱크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 봤을 빈 공간으로. 네. 그때 그 느낌이 어마어마했어. 후라시를 촥 비치는데 그냥 기둥들이 다 서 있는데 파란 물탱크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내가 뭘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 생각해 그림책 박물관 공원을 여기다가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군포시하고 협업해가지고 제안서를 저희가 만든 다음에 공무원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시장도 발표하고 막 공무원 6급 이상이 다 발표했던 건데 민간이 그때부터 이제 민간이 발표에는 약간 뭐 점수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나랑 같이 있던 내 밑에 팀장 둘이서 그 발표를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어요. 1차에 발표하고 2차에 현장 검토하고 또 중간 발표. 거기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30명, 50개 시도가 됐다 30개로 줄고 30개에서 20개로 줄고 10개로 줄고. 그러니까 10개가 딱 되면 10개가 꼴찌가 30억을 받는 거예요. 1등이 1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억까지 올라갔어. 10등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일산 킨텍스에 가서 심사위원단이 2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구성했냐? 전문 심사위원들이 있고, 일반 각 시에서 100명씩 와서 버튼을 누르는 거지. 발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점수가 그 자리에서 합계가 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거기 나가서 7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지. 그 제가
그래서 둘이서 나는 이거 막 설명하고 이런 거 버벅거리는 거 다 아니까 난 그거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림책 하나 읽을 테니까 팀장한테 네가 이거 설명해. 그림책 갖고 가서 이걸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배수지 이야기. 그래서 우리 동네 배수지 이야기 쫙 그림책을 그 스크린 띄워놓고 그냥 그림책을 3분 동안 읽고 우리 팀장이 쫙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마이크가 고장이 나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7분 안에 그걸 발표를 못 해버려. 그래서 꽝이 난 거지. 꽝이 나고 내려오면서 쪽팔리고 막 시장님도 오고 막 부시장도 오고 다 왔잖아요. 다들 저 새끼들 막 이제 완전히 망쳤네 이러고 다 있는. 그래서 막 내 친구 가서 숨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뭐 30억은 땄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 옆에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발표하는 남경필 지사가 올라와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막 내 앞으로 다 오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밑에 장려상도 쭉 발표하더니 1등에 안 들어가 군포가 발표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대상이 되는 거지. 야, 그 재밌지? 우리 꽉 나가지고 이제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시장님이 나랑 화장실 갔다 오면 우연히 마주쳤는데 야, 뭐 이게 뭐 PT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야. 그래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야, PT 잘한다고 뭐 되겠니? 진짜로 남경필 지사가 올라가서 1등 군포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중분양을 해. 그 자리에서 붕붕 뜨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는데 1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00억이 딱 군포시 통장에 딱 꽂혀요. 그 기선이야. 100억을 확보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군포에서 별명이 100억의 사나이로 내가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거? 그렇죠. 2007년도부터 쭉 지금 7년. 거의 5년이 되는데, 원래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박물관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정식 개관은 9월 정도 될 것 같고, 준공은 이제 올 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이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림책 박물관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라키비움 방식의 박물관이다. 그래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결합된, 그리고 공원까지 결합된 박물관을 만든다 해서 제안서를 냈고, 그거를 이제 군포시에서 지금 실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잘 될 겁니다. 재밌죠? 예, 그러면은 저기 14번 지금 현재 그 하신 일을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을 그걸 좀. 하나씩 언제 가야 돼? 네, 이제 가야 돼? 마무리하시면 그럼 10분만 더 쓸까요? 10분만 하면 되지 뭐. 더 해요? 16분. 네. 한 10분 정도? 네, 네. 네, 10분 정도면 뭐. 그 마무리하는, 여기서 의왕시에서 하는 활동을 좀. 활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물어봐, 나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뭐 일을 벌리냐.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 이 세 군데를 내가 다 삶의 거점을 옮기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뭘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인가 봐. 나 쉬려고 이제 여행 다니는 게 꿈인데, 이 코로나가 또 잡아놓네, 코로나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뿌려놓은 친구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어디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의왕 왕성호수를 계속 돌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곳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 왕성호수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여기 어떤 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월암동이라는 동네도 잘 모르더라고. 이 월암동이 철도 특구예요. 그래서 철도 박물관, 철도 기술연구원, 철도 대학, 온 게 다 몰리죠. 화물 어떤 컨테이너 기지도 여기 있어요.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내륙항이라고 부르죠. 내륙항. 예. LCD라고 부르나? 뭐 그런 거. 물류센터. 예, 물류센터가 있어갖고, 여기서 지금 항만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대규모 공간과 왕성무시 같이 있는 이 결합된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올레길을 거의 반 바퀴 돌았어요.
한 15일에 걸려서 거기를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의왕시 쪽에서 누군가가 여기 공모가 났는데 예술감독 공모가 났다.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공동체 공공예술 요새 국가에서 하는 공공예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못해. 막 그랬는데 근데 내 동네에서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해보겠어. 그래. 이 동네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왕송모 프로젝트로 해서 월암별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결과 보고서입니다. 월암별곡. 그러니까 월암동하고 별곡은 노래잖아요, 노래. 그러니까 월암동의 노래야. 월암동이 갈대나 부들이 많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질 때 그 갈대들이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월암별곡이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한 4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런 풍경이 멋있잖아요. 해질 때 풍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노래와 시로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작가 37명 불러서 작년 겨울에 11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면. 근데 이제 거점이 없잖아요. 뭐 작업실도 시에서 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 가보면 건너편에 해바라기 밭이 있었어요.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20m짜리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에 그때 코로나 시대에 한꺼번에 모이지도 못하잖아. 어마어마하게 코로나가 가장 집중됐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이 월암 마을 프로젝트를 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서 가장 뭐 큰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품. 이게 120m짜리예요. 저기 의왕시청에서 넘어오는 길의 옹벽이 120m하고 높이가 7m짜리에다가 그 오봉산에 있는 전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기 보면 별자리들이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밥그릇. 동네 주민들한테 밥그릇을 모아가지고 밥그릇을 별자리로 만든 거지 다. 그게 반짝반짝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 작품은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은 작품인데 여기다 우주목을 가운데 세우고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한 게 보고서입니다. 이거를 이제 올 2월까지 하고 마친 다음에 제가 있었더니 이거와 연결돼서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짜달라. 근데 교육 프로그램이 보통은 이제 아이들 꿈다락 프로젝트 아시죠? 이하나 씨 잘 알 텐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형이야. 근데 이 유형을 완전히 바꿔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자가 있고 그걸 듣는 피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이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없는 프로젝트로 제안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그 문화교육진흥원에서 월암별곡과 관련돼서 순환에 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이 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또 그쪽에서도 그걸 새로운 모델을 샘플을 만들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작가 4명하고 주민 6명에서 10명짜리 실험단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저 1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불연기연하고 뭐 여택태, 붕우, 광습, 삼인행, 필류, 아사 이렇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이 왕성모 순환랩의 어떤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순환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여태 이어진 연못처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익힌다. 그럼 셋이서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배워가는 작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16주짜리 교육인데 16주짜리 활동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 5주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들이나 억새로 PD도 만들고 이걸로 종이도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 뭐 다양한 걸 한번 만들어요. 이야, 하여튼 참 정말 뭐 얘기를 참 끊임없이 들어도 뭐 계속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을 이런 정도로 지금도 열심히 지금 또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생과 인이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아니, 오늘 참 재밌었고요. 저기 우리 저 이하나 씨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번 그린마당 민? 아니 스톤앤워터. 스톤워터가 나올까요? 어디? 수영오토가 나. 아, 우리 그림 자리요? 우리 그림 자리. 우리 그림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거기가 무슨 도서관으로 바뀌었더라고. 어디죠? 비상동인가? 아니 안양 이동. 예, 안양 대교 근처에 있는데 그 장소가 그나마 그래도 문화공간으로 바뀐 거지. 예, 거기 뭐 그런 공간을 뭐 보신다면은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도